나무가 사람을 먹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무는 사람의 죄를 먹고 자라는 생명이었지요. 내 어머니의 뼈가루가 채 식기도 전에 그 나무 밑에서 삽질하며 재산 싸움을 벌이던 내 오빠들을 보며 저는 인간의 끝을 보았어요. 오늘 그 입을 굳게 닫고 있던 나무가 마침내 서늘한 입을 열었답니다. 그날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날이었어요. 어머니를 수목장으로 모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산속 공기는 차갑고 눅눅해서 옷깃 사이로 한기가 파고들었어요. 발밑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낙엽 썩는 냄새가 올라와 코끝을 찔렀지요. 저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낮게 울며 날아갔고 산 전체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어머니가 잠든 소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뿌리에서 올라온 나무였는데 딱 절반을 갈라놓은 것처럼 그 모습이 달랐거든요. 나무의 오른쪽은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잎사귀는 힘없이 떨어져 흙탕물에 굴러다니고 가지는 뒤틀려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왼쪽까지는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이 깊은 산중에 제철도 아닌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은 아름답다기보다 기괴하기 짝이 없었지요. 잠시 후에 저 멀리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며 평생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고 산 큰오빠 대수였지요. 오빠는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어요. 뒤따라오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의 얼굴도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나무 앞에 서자마자 향을 피우기는커녕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들었어요. 이 산자락 땅값이 올랐다느니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를 팔아야 한다느니 하는 추악한 말들이 공중에 흩날렸지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생선 비린내를 문신처럼 달고 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시장 바닥에서 구정물에 발을 담그고 한 푼 두 푼 모아 큰오빠 곧이 공부 뒷바라지를 하셨지요. 자식들 배불리는 게 당신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 믿으며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고작 죽어서 누운 자리조차 돈으로 계산되는 현실이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큰오빠가 갑자기 포크레인 기사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무가 재수가 없어서 땅이 안 팔리는 거라며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요. 저는 나무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울부짖었지만 장정 셋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제 눈앞으로 차가운 포크레인 삼날이 다가왔어요. 쇠붙이가 땅을 긁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지요. 하늘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멀쩡하게 돌아가던 포크레인 엔진이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멈춰 선 것이었지요. 기사는 당황해서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기계는 마치 거대한 자석에 붙들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큰오빠는 성질을 못 이겨 직접 전기톱을 들고 나무로 달려들었지요. 시커멓게 죽어버린 가지에 톱날을 대는 순간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쇠붙이가 부러지는 비명과 함께 큰오빠가 뒤로 낮아빠졌지요. 나무 단면에서 솟구친 것은 맑은 수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갓 뽑아낸 핏물처럼 검붉고 진득한 액체였지요. 그 액체가 분수처럼 터져나와 큰오빠의 얼굴과 새하얀 와이셔츠를 온통 적셔버렸어요. 오빠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지요. 비린내보다 더 지독한 썩은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평생 참아왔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셋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의 상처를 만져보았어요. 손끝에 닿는 나무 껍질은 죽은 사람의 피부처럼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런데 그 검은 수액이 흘러내린 자리에서 하얀 뼈 조각 같은 것이 툭 떨어졌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 아끼시던 낡은 의치였지요. 장남의 주식 빚을 갚아주느라 임플란트 한 번 못 해보고 평생 틀니를 끼고 사셨던 우리 엄마의 흔적이었어요. 그게 왜 나무 속에서 나오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지요. 나무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큰오빠는 눈에 들어간 수액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어요. 동생들은 형을 부축하기는커녕 저주받은 나무라며 자기들끼리 도망치기 바빴지요. 빗물은 점점 거세져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쏟아졌어요. 나무는 말이 없었지만 그 깊은 뿌리는 이미 땅 밑에서 형제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이 닿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 나무는 이제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영혼이 깃든 마지막 안식처이자 죄를 묻는 단두대였지요. 비에 젖은 산등성이는 고요해졌지만 내 마음속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더 잔혹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가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산속에서 본 검은 피와 하얀 꽃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예시였지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산속은 다시 기분 나쁜 정적에 휩싸였어요. 쓰러진 큰오빠의 신음소리만이 안개 사이를 헤매고 다녔지요. 나무는 여전히 반은 죽고 반은 산채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우리 형제들의 뒤틀린 운명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았지요. 그날 산속의 흙냄새는 아직도 제 코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이 기이한 전쟁은 이제 겨우 서막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지요. 가슴속에 고여있던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나무 밑에 묻힌 어머니의 뼈가루가 진동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우리가 심은 건 나무였지만 자라난 건 원망의 싹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절 우리 집 새벽은 언제나 파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깨어났어요. 어머니는 남들 다 자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낡은 가슴 장화를 챙겨 입고 대문을 나서셨지요. 시장 바닥은 언제나 질척이는 물기로 가득했고 사방에서 쏟아내는 얼음 조각들이 발등을 차갑게 때렸어요. 어머니는 그 얼음 더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갓 들어온 고등어와 조기들을 손질하기 시작하셨지요. 얼음물에 손을 담그면 뼈마디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면서도 어머니는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생선 비늘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요.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그 생선 비린내는 어머니의 몸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저는 그 냄새가 너무나 창피해서 어머니가 학교 근처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지요. 친구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서 비린내가 나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외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어머니의 심장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 일이었는지 그때의 철부지는 알지 못했답니다. 어머니는 시장 구석에서 파는 500원짜리 시래기, 국밥 한 그릇도 아까워서 늘 집에서 싸온 눅눅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생선 대가리만 넣고 끓인 국물에 찬밥을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들 도시락통에는 늘 노릇하게 구운 갈치 토막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고 어머니는 원래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분인 줄로만 믿었지요. 그 억척스러운 세월이 어머니의 허리를 굽게 만들고 눈가를 깊게 파놓았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큰오빠 대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거의 맹목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집안의 대들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일어선다며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장남의 재단 위에 바치셨지요. 큰오빠가 서울로 대학을 가던 날 어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떡을 돌리며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셨어요. 그 떡값조차 당신의 해진 내복을 사려던 돈을 아껴 마련한 것이라는 걸 오빠는 알기나 했을까요? 어머니의 발은 물에 불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고 계셨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셨는데 그날따라 유독 비린내가 진동을 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남들이 꺼리는 생선 내장 손질까지 도맡아 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머니는 자신의 존엄 따위는 시장 바닥의 하수구에 버린 지 오래였어요. 방 안가득 퍼지는 그 냄새에 큰오빠는 인상을 쓰며 창문을 열어젖혔지요. 엄마 제발 씻고 좀 들어오세요. 냄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잖아요 라고 쏘아붙이던 오빠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네요.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셨지만 낡은 욕실벽 너머로 들려오던 낮은 신음소리를 저는 잊지 못해요.
찬물에 손을 씻으며 남몰래 흐느끼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장화를 신고 시장으로 향하셨어요. 자식의 모진 말보다 자식의 배고픔이 더 무서웠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서서히 자신을 지워가며 우리를 키워내셨던 것이지요. 어느 해 겨울이었을까요? 유독 날씨가 매섭던 그날 어머니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생선 상자들과 함께 넘어지셨는데 그때 이가 여러 개 부러지고 말았지요. 당장 치료를 해야 했지만 어머니는 그 돈이면 대수방세를 낼 수 있다며 한사코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 틀니를 끼고 평생을 사셔야 했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을 봐도 자식들 입에 넣어주기 바빴고 당신은 물에 만밥만 드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내가 그때 왜 좀 더 강하게 어머니를 끌고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니야, 그때의 나는 내 코가 석자라 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참아낸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큰오빠는 그 귀한 돈을 주식이다 뭐다 하며 허공에 날려버렸고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기 죽을까봐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그때 이미 뿌려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오빠들이 번듯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렸을 때 저는 이제 어머니가 편히 쉬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성공하자마자 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과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지요. 며느리들은 아이들에게서 생선 냄새가 날까봐 할머니와의 접촉을 피했고 아들들은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낡은 집에서 손주들의 사진만 보며 남은 생을 견디셨지요.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던 그 밤 병실 안에도 미세하게 그 비릿한 향취가 감도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낸 그 세월이 육체에 깊이 새겨져 죽음조차 그 냄새를 앗아가지 못한 것이지요. 임종을 지키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고 큰오빠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허공으로 뻗으셨지요. 그 텅 빈 손을 부여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 것입니다. 수목장 나무가 뿜어낸 그 검은 액체는 어쩌면 어머니가 평생 삼켰던 그 생선 비린내 섞인 눈물이었을까요? 자식들의 배신을 보고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그 억울함이 이제야 나무의 뿌리를 타고 올라온 것이겠지요. 어머니는 죽어서도 자식들을 가르치려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시는 걸까요? 저는 그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40년 전에 그 어린 소녀가 되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은 그저 비린내 나는 한 조각 생선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몸뚱이로 거친 바다 같은 세월을 견뎌내며 우리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지요. 그 열매들이 이제 썩어 문드러져 나무를 죽이려 드니 나무인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의 시장통 소음과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네요. 장례 첫날부터 빈소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흘러갔어요. 큰오빠 대수는 상주 자리에 앉아 손님을 맞으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자기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대답은 건성으로 하고는 뒤돌아서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 땅 지금 팔면 얼마나 나온대? 수목장으로 묶어두면 나중에 용도 변경 가능하다는 거지. 라는 말이 오빠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안 치실 차가운 냉동고 안에서 떨고 있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그 시신이 누울 땅의 시세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도 다를 바 없었어요. 그들은 빈소 구석방에 모여 앉아 어머니가 남긴 낡은 통장과 집 문서를 펼쳐놓고 점령군처럼 전리품을 나누고 있었지요. 형은 서울 사니까 아파트는 내가 가질게 대신 시골 땅은 형이 가져라는 말이 오가며 형제들 사이엔 날 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어머니의 고통이나 그리움 같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정말 엄마가 낳은 자식들이 맞느냐고.
저 괴물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냐고 말이지요. 사진 속 어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고만 계셨는데 그 미소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슬프고 처량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형제들이 빈소 한복판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큰오빠는 내가 그동안 엄마 용돈 드린 게 얼마인데 이 정도는 동생들이 내야지라며 발뺌을 했고, 둘째는 형이 엄마 집 명에 가져가기로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멱살을 잡으려 들었어요. 문상객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돈 몇백만 원에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답니다. 저는 참다 못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보고 계시잖아.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라고 울며 빌었지만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밀쳐냈지요. 너는 출가 외인인데 무슨 상관이야, 가만히 있어라는 큰오빠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막내딸인 저에게 돌아온 건 무시와 소외뿐이었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집안의 질서는 오직 돈의 액수에 따라 재편되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 발인을 앞두고 형제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바로 어머니를 어디에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지요. 처음에는 선산에 모시기로 했지만 관리하기 힘들고, 나중에 땅 팔 때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형제들은 입을 모아 수목장을 주장했어요. 요즘 수목장이 대세야 관리비도 싸고 나중에 그 땅 주변 개발되면 프리미엄도 붙는 데라는 큰오빠의 말에 나머지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의 평안한 안식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와 미래의 투자 가치를 위해 수목장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결정된 수목장 부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으스스한 산자락이었어요. 땅값은 저렴하지만 나중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지요. 장례를 마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가 낸 조의금 봉투를 세어보며 누가 더 이득을 받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인간들과 한 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오빠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한 현실이었지요.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셨는데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조차 돈으로 환산해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요, 이때 이미 그 기이한 나무의 저주는 시작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수목장에 어머니를 안치하던 그날 나무 아래 흙을 파내면서도 형제들은 투덜거렸어요. 무슨 땅이 이렇게 단단해 삽질하기 힘들게 시리라며 어머니의 마지막 자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지요. 유골함을 묻고 흙을 덮는 순간에도 그들은 빨리 내려가서 재산 분할 서류 마무리하자며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귀찮은 짐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건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장례가 끝난 뒤에도 형제들은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오직 재산 분할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느니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느니 하는 살벌한 통보만 날아왔지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빌라 한 채와 땅 몇 마지기를 두고 형제들은 서로를 고소하며 원수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비린내 나는 헌신으로 만들어진 그 자산들이 이제는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저는 홀로 어머니의 나무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인간의 본성이란 게 얼마나 얇고 가벼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지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쏟았던 그 뜨거운 사랑은 차가운 금전의 논리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결코 이대로 물러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일군 소중한 것들을 탐욕으로 더럽히는 자식들을 나무는 뿌리부터 지켜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무지한 오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울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어머니의 나무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륜의 무게를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었지요. 비가 오려는지 구름이 낮게 깔린 산행길은 유난히도 멀고 험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일생은 자식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세월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독이 깨지는 순간 그 안에 고여있던 원망의 물이 자식들을 집어삼킬 거라는 건 왜 몰랐을까요? 그날의 차가운 유골함의 촉감과 오빠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자꾸만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평생을 속고만 사신 내 엄마의 그 가련한 영혼이 이제는 나무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날 숲은 죽은 자를 품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산이 거대한 입을 벌려 산 자들의 추악한 비밀을 하나둘씩 씹어 삼키기 시작했지요.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제사를 찢기 시작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 흙이 된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지켜보는 수천 개의 눈이 되어 나무에 맺히셨다는 사실을요. 그 기괴한 광경 앞에서 우리 형제들이 목격한 건 단순한 나무의 성장이 아니라 뒤틀린 우리 가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산에 올라갔을 때 숲은 유난히도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 나뭇잎들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의 소나무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나무 몸통 한복판이 마치 누군가 도끼로 내려친 것처럼 길게 쩍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건 나무 수액이 아니라 지독한 비린내를 풍기는 검은 액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갈라진 나무 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는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품을 수 없는 기이한 물건들이 엉겨붙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진흙 범벅이 된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큰오빠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던 그 낡은 적금 통장이었지요. 나무가 제사를 찢어 그 통장을 뱉어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못다 한 말씀을 전하려는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소문을 들은 오빠들이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왔어요. 큰오빠 대수는 나무가 갈라졌다는 소리에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전기톱을 들고 나타났지요. 이 나무가 미쳤나, 왜 이래, 당장 베어버리고 새로 심어야겠어라며 큰오빠가 나무에 다가갔어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전기톱을 나무에 갖다 대기도 전인데 나무가 스스로 몸을 뒤틀며 굉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꾸르륵거리는 기괴한 소리가 나무 안쪽에서 울려 퍼지며 땅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큰오빠는 도끼에 서린 눈으로 나무를 쏘아보았지요. 탐욕에 눈이 멀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법인지 오빠는 억지로 전기톱에 시동을 걸려 했어요. 하지만 톱날이 나무 껍질에 닿기도 전에 나무의 갈라진 틈에서 검은 수액이 분수처럼 터져나와 오빠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오빠의 팔과 다리를 휘감았고 오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지요. 저는 보았습니다. 큰오빠의 와이셔츠가 검게 물들어가며 그 위에 기이한 글자들이 새겨지는 것을요. 그것은 어머니의 거친 필체로 적힌 숫자들과 날짜들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어머니 몰래 인감 도장을 훔쳐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날짜와 정확한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나무는 어머니의 기억을 먹고 자라나 자식들의 은밀한 죄악을 세상 밖으로 뱉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본 게 환각인 걸까 하고 눈을 비벼보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선명했지요. 아니야, 이건 엄마가 내리는 벌이야. 너희가 지은 죄를. 이 산이 다 알고 있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는 검은 수액에 젖은 큰오빠의 옷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그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작고 큰 배신들이 언제 나무를 통해 폭로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목장 숲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무 주변에 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뿌리들이 뱀처럼 땅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 뿌리들은 장남인 대수의 발목을 옥죄듯이 감싸쥐었지요. 큰오빠는 살려달라고 빌며 나무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뿌리는 점점 더 강하게 오빠를 땅속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는 오빠의 비명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바람은 오히려 더 차갑게 불어와 오빠의 목소리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40년 동안 겪었을 그 지독한 고독과 배신감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포 속에서 나무에 갈라진 틈이 더 크게 벌어지며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셨다던 낡은 은비녀와 함께 셋째, 오빠가 어머니 생신 선물이라며 큰 소리치고 사들였던 가짜 금반지였습니다. 사실 그 반지는 도금조차 제대로 안 된 싸구려 장난감이었고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평생 소중하게 보관하셨던 것이지요. 나무는 자식들이 드린 가식적인 선물과 진심 없는 효도를 하나하나 골라내어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있었어요. 산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이제 서글픈 울음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큰오빠는 겨우 뿌리에서 벗어나 도망쳤지만 오빠의 등 뒤에는 검은 수액으로 새겨진 죄의 기록들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지요. 그날 이후 오빠는 밤마다 어머니가 나무가 되어 자신을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더는 입을 닫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머니의 낮은 흐느낌 같은 소리를 내뱉었지요. 내 새끼들아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듯한 나무의 떨림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인간의 길을 벗어났고 나무는 그런 그들을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이 숲은 이제 우리 가문의 무덤이자 진실의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지요. 나무가 보여준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뿌리 밑에 숨겨진 더 거대한 비밀들이 곧 지표면 위로 솟구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비는 그치지 않고 대지를 적셨지만 내 마음의 갈증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숲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나무의 꽃들은 그 기괴한 수액을 먹고 더 붉게 피어올랐어요. 마치 자식들의 피를 말려 꽃을 피우는 섬뜩한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요. 저는 홀로 남겨진 숲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와 흔들리는 나뭇가지 뿐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으며 죽어서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비정한 진실이었지요. 그 일이 있은 뒤로 사흘 동안 산에는 멈추지 않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마을 노인들은 산이 노했다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쇠락한 나무 냄새와 피 냄새가 묘하게 섞여 감돌았지요. 큰오빠 대수의 집에서는 밤마다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오빠는 그날 산에서 맞은 검은 수액 때문에 온몸에 나무 껍질 같은 검은 반점이 돋아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고 오빠는 공포에 질려 매일 밤 술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아내는 남편이 미쳐간다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갔고 화려했던 오빠의 저택은 순식간에 폐가처럼 변해버렸지요. 오빠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소리를 지르다 결국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나무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며 날카로운 도끼를 든 채로 말이지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을 괴롭히는 근원을 없애버리겠다는 그 지독한 탐욕이 오빠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오빠가 산에 들어선 순간 잠잠하던 바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숲의 모든 나무가 한꺼번에 몸을 떨며 낮은 울음을 토해냈고 바닥의 흙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오빠의 발을 잡아 끌었지요. 오빠가 어머니의 소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나무는 이미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무에 갈라진 틈이 잎처럼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기어나오는 듯한 기괴한 환영이 오빠의 눈을 가렸지요. 오빠는 도끼를 내리치려 했지만 팔이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를 말리기 위해 뒤따라갔다가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나무의 뿌리들이 지표면 뚫고 올라와 마치 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가락처럼 오빠의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지요. 오빠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숲은 오직 오빠의 비명을 메아리로 되돌려줄 뿐이었어요. 그때 나무의 갈라진 단면에서 무언가 묵직한 보따리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기록한 낡은 장부와 함께 오빠가 몰래 작성했던 차용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오빠는 어머니가 문맹인 줄 알고 속여서 인감도장을 찍게 했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날짜와 금액을 그림처럼 장부에 기록해 두셨던 것이지요. 대수가 쌀 한 가마니 값을 가져갔다. 대수가 내 틀니 값을 가져가서 주식을 했다라고 적힌 어머니의 서툰 글씨들이 빗물에 번지며 오빠의 죄를 낱낱이 증언하고 있었어요. 내가 본 게 현실일까 아니면 환상일까 하고 눈을 감았다 떴지만 오빠의 비명은 더욱 처절해졌지요. 아니야, 이건 산이 내리는 마지막 기회이자 처벌이야. 너는 결코 이 숲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오빠의 몸을 감싼 나무 뿌리들은 점차 오빠의 살을 파고들었고 오빠가 입고 있던 명품 정장은 넝마가 되어 찢겨나갔지요. 오빠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지위와 명예는 이 신성한 숲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하찮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숲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하더니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대수야, 내 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독해졌느냐라고 묻는 그 목소리는 따뜻함이 아니라 서늘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오빠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을 놓고 바닥을 긁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이 나무 좀 놔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나무는 대답 대신 더 깊은 뿌리로 오빠의 발목을 옥죄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한 자에게 산이 내리는 형벌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공포였지요. 오빠가 서 있던 자리에 땅이 꺼지며 어머니의 유골함이 묻힌 깊은 구덩이가 드러났지요. 오빠는 그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머니가 생전 아끼시던 그 비린내 나는 가슴 장화 한 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 장화를 보자마자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남을 속이며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오빠의 통곡은 이제 숲의 일부가 되어 나뭇잎 사이를 떠돌았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인간의 정의가 아닌 자연의 정의를 깨달았습니다. 산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뼈아픈 곳을 찌른다는 사실을요. 큰오빠는 결국 그날 산에서 실종되었고 며칠 뒤 발견되었을 때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채 어머니의 나무 아래서 흙을 파먹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슴속에 고여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비로소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산의 심판은 자비가 없었지만 그만큼 공정했고 평생을 억울하게 사신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주었지요. 저는 나무 옆에 앉아 흙 묻은 어머니의 장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제는 아무도 엄마를 속이지 못해요 라고 속삭이며 젖은 땅을 쓰다듬었지요.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나무의 꽃들은 이제 슬픔을 거두고 우아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대서사의 마지막 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요. 큰오빠의 몰락은 시작이었을 뿐이며 남은 형제들 역시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의 배신이 만들어낸 이 잔혹한 드라마가 어떤 에필로그를 남길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의 공기는 이제 정화된 듯 맑아졌지만 나무의 갈라진 틈은 흉터처럼 남아서 우리 가문의 치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홀로 산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달빛 아래 우뚝 선 소나무는 마치 거대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숲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천륜의 가치를 사는 자신의 몸을 찢어 증명해 보였지요. 자식들이 탐내던 그 땅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금기구역이 되었고 오빠들의 화려한 꿈은 제가 되어 흩어졌지요. 그날 산속에서 본 오빠의 비참한 뒷모습과 어머니의 낡은 장부가 자꾸만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평생을 참기만 하신 내 엄마의 그 위대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떨리네요. 큰오빠가 산에서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가문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신을 놓아버린 큰오빠는 요양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고 그토록 탐내던 재산들은 소송과 빚 독촉 속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지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도 자신들에게 닥칠 산의 저주가 두려웠는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는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평생을 비린내 나는 돈으로 얽혀있던 우리 형제들의 인연은 그렇게 허망하게 끊어지고 말았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소나무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그토록 시커멓게 죽어 오빠들의 죄를 폭로하던 나무의 오른쪽 가지가 마치 허물을 벗듯 껍질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검은 가지 위로 연한 초록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을까요?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등줄기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나무를 끌어안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산바람에 실려온 맑은 숲 내음과 이름 모를 야생화의 향기가 섞여 향긋하게 코끝을 간지러웠지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제 마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나무의 결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순이마라고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느라 자기 이름 석자를 잊고 산 우리 엄마의 마지막 당부였지요. 시간 프레이밍이 멈춘 듯한 평온함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산자락을 누구에게도 팔지 않고 제가 직접 가꾸기로 말이지요. 오빠들이 탐내던 그 개발 이익 같은 건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나무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짐을 정리해 어머니의 숲으로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나무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저는 매일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지요. 엄마 대수가 그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그게 오빠의 업보인가 봐요라고 말하면 나무는 흔들림으로 대답해 주었지요. 신기하게도 제가 숲에 자리를 잡자마자 반만 피어있던 하얀 꽃들이 나무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나무는 더 이상 반쪽짜리 비극이 아니라 온통 하얀 꽃으로 덮인 환상적인 생명의 상징이 되었지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지는 밤이 오면 숲은 더욱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 소리처럼 부드러웠고 공기는 달콤한 꿀 향기로 가득했지요. 제가 심은 작은 야생화들이 나무 주변을 감싸며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닌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는 이곳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을까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밀려왔지요. 어머니의 일생을 보며 저는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요. 저 역시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숲에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큰오빠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지만 이제 제 마음엔 분노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옥을 끄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어머니의 나무가 가르쳐 주었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꽃향기를 맡으며 깨어납니다. 평생을 희생만 하신 내 엄마가 이제는 꽃이 되어 제 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하네요. 가슴속에 고여있던 마지막 눈물방울이 맑은 이슬이 되어 잎사귀 위로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나무는 이제 우리 마을의 명물이 되어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를 얻는 치유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나무가 한때 피를 토하며 인간의 죄를 벌했다는 사실을요. 그저 하얗게 핀 꽃들을 보며 감탄할 뿐이지만 저는 압니다. 이 꽃들이 어머니가 평생 참아온 눈물이 승화되어 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요.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제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눈이 시리게 푸르네요. 제 마음속의 비도 이제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무 아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모든 어머니들이여 이제 그 손에서 낡은 가슴 장화를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도 이 나무처럼 꽃을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기억이나 부모님께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숲의 나무들처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이 다시 꽃피기를 이 숲에서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그 향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 한참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네요. 모든 인연은 뿌리에서 시작되어 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이 되어 조용히 싹트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이 숲의 모든 생명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노래하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